안녕하세요. 오늘도 톨스토이의 부활 2부에서 34, 5, 6, 7, 38까지 5개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특별하게 꽃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어제 그 가까운 분이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끝나고 생화를 꽃다발로 나눠주길래 저는 이렇게 한 송이가 큰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34, 5, 6, 7, 8장 우선 훑어보면 네흘류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있다가 모스크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스크바에 와서 감옥에 있는 카투샤도 보고 또 누나하고 매형도 만났어요. 이제 34장은 드디어 이날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호송이 됩니다. 시베리아로 출발하는 죄수 행렬과 함께 네흘류도프도 시베리아로 카투샤를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죠. 그날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4, 5, 6, 7, 8, 38장에서 카투샤가 탄 시베리아행 죄수들 호송 열차가 출발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4, 5, 6, 7, 8이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나절 조금 넘게 그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34장에서는 네흘류도프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쓴 일기를 좀 보다가 교도소로 가요. 죄수들 출발하는 걸 보려고. 그래서 이전에는 톨스토이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또 네흘류도프의 여러 고민, 만나는 사람들과의 논쟁 이런 게 나타났다면은 여기 34, 5, 6, 7, 8은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 행렬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부활의 이 대목을 보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몇 명인지 아주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숫자가 딱 맞아야 되고 본인인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죄수들을 줄 세워서 확인을 하면서 계속 보내는데 이게 거의 몇 시간이 걸려요. 다들 지칠 때까지. 그 장면에서 마지막 기차 떠나는 장면까지 너무나 어디 카메라가 따라간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감옥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죄수들, 거리를 걸어갈 때 시민들의 반응, 거기서 일어나는 2번의 죽음, 그리고 네흘류도프가 기차역에 가서 열차 안에 있는 카투샤를 밖에서, 이 열차 밖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만나는 것, 하고 기차가 출발하는 것 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34장은 네흘류도프가 교도소에서 출발하는 죄수들을 보고 35장은 죄수 행렬이 말하자면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왔는데 청량리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서울 경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구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구경하는 건 아니지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는데. 근데 여기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 행렬이 사람들이 없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민들이 다 보는 길을 통해서 가요. 35장은 그 죄수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놀라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36장에서는 그렇게 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때 막 이 순경과 옆에 있던 시민들의 반응. 그 사람이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을 네흘류도프가 본인의 상마차에 태워서 파출소로 가죠. 왜냐하면 파출소에 가서 이 죄수가 빠졌으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37장에는 그래서 아까 36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걸 확인하고 37장에는 그 사람을 파출소에 데리고 갔는데 나왔는데 또 다른 죄수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를 네흘류도프가 직접 목격을 하죠. 38장에는 기차역으로 왔는데 이 두 사람 말고도 다른 3사람이 죽어서 그날 그 반나절 동안 어디 오지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스크바 시가지를 걸어가다가 5명이 그렇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2명을 네흘류도프가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38장은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역에서
호송열차 안에 카츄샤가 어디 있나 찾아가가지고 카츄샤랑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서 카츄샤를 배웅하고 이제 네흐류도프도 그 다음 열차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수 열차는 같이 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차 먼저 보내고 뒤따라 다음 기차를 타고 네흐류도프도 떠날 참인데, 이 38장은 그래서 카츄샤와 마지막으로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34, 5, 6, 7, 8 5개 장은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호송 갈 때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4장은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흐류도프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가 쓴 일기를 이렇게 보다가 그 카츄샤가 변하는 걸 보고 기뻐했던 일기, 그 다음에 빼제르루에서 돌아와서 카츄샤의 추문을 듣고 마음속에서 막 혐오와 증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녀에게 증오를 품은 그 행동을, 그런 바람 피우는 행동을 나 또한 수없이 했고, 비록 생각이라 해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데 내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지자 그녀가 가여워졌고 나는 다시 행복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언제나 제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선한 인간이 될까. 신약 성서에 있었던 구절을 네흐류도프를 통해서 현대판으로 바꿔서 지금 똘스토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나랑 매형을 만난 얘기도 일기에 있었어요. 자기 만족으로 인해 나는 저기에 찬 나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괴로웠다. 그랬는데 옛 생활이여 영원히 안녕. 많은 인상이 쌓였지만 여전히 하나로 모아내긴 힘드네 하고 이 일기가 끝났는데, 이날 아침 눈을 딱 뜨고 네흐류도프가 처음 느낀 감정은 매형과 벌인 논쟁에 대한 후회였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한껏 정의로울 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네흐류도프가 두 사람을 만나 화해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죄수들이 떠나기 전에 본인이 교도소를 가봐야 되니까. 그리고 7월에 무더운 괴로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고 나와요. 7월에 무더위에 죄수들을 시베리아로 보내는 건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른 봄에 그 길이 안 좋을 때, 얼어 있을 때, 추울 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제일 좋을 때 보낸다고 하는 게 7월의 괴로운 무더위인데, 그래야 길 가다 잠도 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활에 이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가는 장면을 한겨울에 간다고 상상을 한대요. 그게 또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악극 카츄샤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에서도 최무룡이랑 막 나오는 그 영화에서도 눈 내리는 시베리아에서 막 그 장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추운데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호송 장면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7월의 무더위예요. 뭐라고 하냐면, 후덥지근한 밤이 지난 후에도 식지 않은 거리와 주택의 돌이, 지붕의 양철이 꼼짝하지 않는 뜨거운 공기에 열기를 더했다. 바람 한 점 없다. 설사 바람이 분다 해도 먼지와 유화물감의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찬 악취 나는 뜨거운 공기를 실어올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후덥지근한 여름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더운 7월의 모스크바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몇몇 사람도 주택의 그늘을 따라 걸으려고 했다. 이렇게 더운 날인데 나무 껍질 신발을 신은 남학신, 햇볕에 검게 탄 농민 출신의 도로 인부들만 길 한복판에 앉아 망치로 뜨거운 모래 속에 돌멩이들을 두들겨 받고 있었다. 건물을 짓건 도로를 건설하건 도로를 닦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더워서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형광펜으로 막 그은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에 무지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적인 더위다 막 이러는데
그때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상기후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 19세기 톨스토이의 이 소설에 나오는 나무 껍질 신발을 신은 햇볕에 검게 탄 농민 출신 도로 인부들만 길 한복판에 앉아 망치로 뜨거운 모래 속에 돌멩이를 두들겨 받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너무 더워서 사람 없는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1시간인가 일하고 1시간 30분인가 일하고 얼마를 쉬어라 규칙이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는 작업장이 많지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공기가 늘어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거죠. 더운 여름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복이나 뭐 지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위험한 상태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기후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도 듣냐면,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기 구울 때 안에서 뭔가를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그 더워지거나 냄새 나는 걸 싫어하니까 식당 밖에서 구워서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들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막 한낮에 뜨거운데 밖에서 그 초벌구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톨스토이가 이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들을 묘사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일단 제가 이 뜨거운 여름에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이제 막 뭐 소장, 부소장, 의사, 조수, 호송대 장교, 서기, 이런 사람들이 탁자 앞에 앉아서 한 명씩 죄수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지금 하염없이 새벽 4시부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햇살이 탁자를 반 정도 차지했다. 점차 무더워지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 데다 주위에 서 있는 죄수들의 숨결에 숨이 막힐 듯 했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해야 되나. 근데 아직 남자 24명 남아있고 그 다음은 여자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몇 명을 해야 되냐면, 남자가 623명, 여자가 64명인데요. 남자가 24명 남아있으니까 지금 몇 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599명을 한 명, 새벽 4시부터 한 명 확인해서 지금 이제 무더운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점점. 머리털을 밀고 불린 납작한 얇은 밀전병 같은 게 있어요. 러시아 음식 중에. 불린 모양의 납작한 모자를 쓰고 어깨에 자루를 쥔 죄수들이 한 손으로 자루를 꼭 쥐고 다른 한 손을 흔들면서 족쇄를 찬 발을 끌며 둘씩 짝을 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젊든 늙든 말랐든 뚱뚱하든 얼굴이 창백하든 불그레하든 검든 코수염이 있든 턱수염이 있든 아예 수염이 없든, 여기도 재밌죠. 러시아인이든 따따르인이든 유대인이든, 즉 러시아 제국에 그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모두 족쇄를 철걱거리면서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그러니까 막 크게 팔을 흔들고 나오다가 겨우 10발짝 정도 걷고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한 줄에 4명씩 차례차례 줄을 섰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머리털을 밀고 똑같은 죄수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족쇄는 차지 않고 한쪽 손을 다 수갑으로 연결했어요. 유형수들인데 이들도 막 성큼성큼 나오다가 역시 사열종대로 정렬했다. 그 다음에는 농촌 공동체 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람들이 나왔다. 지역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엔 여자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회색을 죄수복을 입고 머리수건을 맨 징역수들, 같은 옷을 입은 유형수들, 그 다음엔 저마다 자기 고장의 옷차림을 하고서라는 건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 의상들이 지역에서 입는 게 달랐던 거죠. 자기 지역 민속 의상을 입고서 자기 그 지역의 옷차림을 하고서 남편 따라가는 여자들, 그중 몇 명은 회색 옷자락에 젖먹이를 싸서 안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걸어 나왔다. 사내 아이도 있고 계집 아이도 있고 말대 속에 섞인 망아지처럼 아이들은 여자 죄수들 틈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래서 네흘루도프가 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성 죄수들이 올 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등에 자루를 진 채 아이들과 함께 남자들 뒤에 정렬하고 있는 회색 생명체들, 마치 인간적인, 특히나 여성적인, 여성성은 띄지 않은 듯한, 없는 듯한 생물들의 무리뿐이었다. 이 묘사가 회색 생물, 여성성이 없는 생물들의 무리라는 거는 뭔가 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닌 듯한 어떤 덩어리로서의 여자 죄수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집마차가 오는 거예요. 집마차에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는 짐들 거기에 다 실어서 가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맬 짐은 메고 있지만 또 그런데 거기서 무리 속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약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앞다투어 집마차를 향해 달려가더니 그 위에 자기 자루를 던져 넣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울어대는 젖먹이를 아는 여자들,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명랑한 아이들, 풀 죽고 침울한 죄수들이 집마차에 올라가 앉았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출발시키면서 호송대 장교는 군모를 벗고 손수건으로 이마와 벗어진 머리와 살진 붉은 목을 닦고는 성호를 그었다. 배웅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외치고 죄수들이 답을 하고 여자들은 몇몇이 울부짖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쇠사슬로 연결된 발로 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온 순서대로 병사들이 맨 앞에 가고 철컹철컹 족쇄 찬 사람들, 징역수들이 사열종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형수들이 손 다 수갑 찬 사람들이 사열종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농촌공동체, 미르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두 명씩 손목에 수갑을 찼대요. 따라가고 그 다음 여자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짐자루와 약한 사람들을 실은 짐마차가 따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34장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 대단한 행렬이죠. 35장에서는 행렬이 어찌나 긴지 선두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는 자루와 쇠약한 죄수들만 실은 짐마차가 이제 겨우 출발했는데 저 앞 행렬은 사라졌어요. 이미 안 보여요.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았고 1000개의 발이 피어올린 그러니까 500명이잖아요. 약 앞에 가는 사람들 남자들 1000개의 발이 피어올린 먼지가 길 한가운데로 가는 죄수들 머리 위에 붕 떠 있었다. 죄수들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네흘루도프는 이제 상마차를 타고 이 죄수 대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묘하고 무서운 표정을 띤 낯선 존재들이 대열을 지어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즉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여자들이 회색 생물체 같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바지를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은 1000개의 발을 보조에 맞춰 움직이고 마치 스스로 기운을 북돋기라도 하듯 팔을 막 흔들어댔다. 그 숫자가 너무 많고 모습이 너무 똑같고 또 너무 유별하고 기묘한 그런 상황이어서 네흘루도프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고 기묘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전체 덩어리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네흘루도프가 교도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보여요. 징역수 중에 휘오도로프, 유형수 중에 오호츠인, 그리고 네흘루도프께 도와달라고 한 적 있는 불황자. 이런 개개인을 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 인상이 깨졌다. 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졌던 그 인상이 그제서야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오도로프나 오호츠인도 네흘루도프를 보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알아보고 상마차 타고 있는 네흘루도프를 보고 뚜껑 없는 마차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눈 찡긋하고 뭐 고개를 들고 이러면서 네흘루도프에게 아는 척들을 해요. 여기서 이 대목을 왜 제가 읽어봤냐면요.
아까 여성들도 회색 생물체라고 했죠. 여기서도 기묘한 생물체처럼 느껴지다가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보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톨스토이가 이 죄수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대비를 시키는 건 계속해서 그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 정체성으로 인식할 때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덩어리로 볼 때는 대상화하고 비인격화한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나와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불편한 건 덮고 싶은 거죠. 여기 시베리아 죄수 행렬을 묘사하면서 톨스토이가 이토록 공을 들여서 묘사하는 이유는 그때의 풍속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보다 더한 건 사람들에게 이걸 읽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은 형제 자매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죄수 무리는 지나치는 곳마다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관심을 모았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청량리역까지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스크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까지. 승용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죄수들을 눈으로 배웅했다. 이걸 해마다 보는 모스크바 사람들이 그냥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이 엄청난 이 행렬을. 걸어가던 사람들은 멈춰서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어린 눈으로 무시무시한 광경을 구경했다. 몇몇은 무리로 다가와 자선을 베풀기도 했는데 자선 물품은 호송병들이 받았다. 그래서 그 진마차에 싣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죄수들을 따라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만 배웅했다. 마차 승강장과 대문에서 서로 부르며 달려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창문에 매달려서 가만히 무시무시한 행렬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움의 이 행렬을 보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와 같다고 봐야 할지 아니라고 봐야 할지. 동화되기에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행렬이고 조금 자선을 베풀긴 하지만 그 이상 무언가를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 역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교차로에서 호화로운 마차 한 대가 죄수물이 막혀 멈춰섰다. 교통체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짜증을 내요. 앉아있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묘사되냐. 부부가 아내는 마르고 창백한 아내는 밝은색 모자를 쓰고 화려한 양산을 들었대요. 남편은 실크햇을 쓰고 밝은색의 세련된 코트를 입었대요.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맞은편의 자녀는 딸은 금발머리를 풀어내리고 아름답게 꾸민 작은 꽃송이처럼 싱그러워요. 그리고 화려한 양선을 들었어요. 아들은 길고 야윈 목에 쇄골이 도드라진 8살가량의 소녀는 긴 리본으로 장식한 수병 모자를 썼다. 이걸 딱 보면은 그때 그 수병 모자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한테 세일러복 입히고 수병 모자 씌우는 게 이게 멋진 어떤 패션이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막혀서 서 있는 거예요. 부모 모두 여자아이와 사내아이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그 의문을 풀어야 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기묘한 죄수 행렬을.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까지 간대. 가서 막 몇십 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딸은 좀 더 나이가 많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른들을 닮고 싶고 어른들을 흉내내고 싶었겠죠.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표정에서 이 죄수들은 부모나 가족의 지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라서 지금처럼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다. 그렇게 궁금증을 해결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웠을 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지나가니까 기뻤다라고 나오고요.
하지만 눈도 깜박이지 않고 죄수 행렬을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던 길고 가는 목을 가진 소녀는 다르게 답을 내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하게 알았다. 이건 갑자기 이 소년에게 천사가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은 어른들의 시선에서 어머니 아버지 표정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따라간 거고, 소년은 훨씬 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마음속의 양심으로 알았다는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이 죄수들도 자기나 다른 모든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따라서 누군가가 이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녀는 죄수들을 가엾게 여겼으며 족쇄를 차고 머리털을 깎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머리털을 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소녀는 입술을 뾰루퉁하게 내밀었고 이런 일로 우는 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울지 않으려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이일 때는 직관적으로 이 소년처럼 느꼈던 게 사회화를 거치면서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녀처럼 어른들이나 기성질서에 눈치를 보고 잘 맞추면서 너무 괴로운 것은 덮어버리는, 안 덮으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녀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는 걸. 저는 이 가족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게 평범한 모스크바의 중산층 가정에게 시베리아 죄수 행렬이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6장은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네흘류도프가 뭐 한 잔 마시자 하니까 마부가 선술집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선술집에 갔다가 시원한 광천수, 온천 광천수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누나하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화해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타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와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떠날 순 없어 하고 생각하고 글을 써요. 근데 뭐라고 쓰지? 내가 어제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한 거야. 용서해달라고 쓰면 매형은 내가 신념을 버릴 거라고 생각할걸? 게다가 이거는 매형이 내 문제에 간섭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못하겠어. 그리고 결국 못 씁니다. 그래서 정신적 유대를 느낄 수 없고 자기 이해해주지 않는 그 자신만만한 남자에 대한 증오가 마음에서 다시 솟구치면서 이 편지를 다 못 쓰고 이제 마차를 타고 다시 죄수행렬을 쫓아가요.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코믹했던 게, 우리가 반성은 참 잘하죠. 반성은 잘하는데 그래 내가 거기서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모욕을 줄 건 아니었어. 그 사람이 마음 아플 얘기를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었어. 내 말이 100번 옳다 해도 내가 그러는 건 아니었어 하고 반성을 했지만 막상 사과를 하려고 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사과를 얘기를 하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주장을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과하는 걸로 내 주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과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네흘류도프는 딱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매형을 좀 열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내 신념껏 얘기했는데, 사과를 하면 내 신념을 버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매형이. 그럴 순 없지 하고 결국 사과를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웃어서 죄송해요. 에브리데이 우리가 하는 짓이죠, 이게. 근데 네흘류도프는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무슨 무리가 막 웅성거려. 가봤더니 붉은 턱수염과 불그레한 얼굴과 납작코를 한 어깨가 넓은 나이 지긋한 죄수 한 명이, 지금 이게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뻗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이니까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아래로 갔죠. 이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숨이 허덕이는 사람한테,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한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경사면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옆으로 오죠. 이 쓰러진 사람은 규칙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탄탄한 가슴을 들썩이면서, 긴 간격을 둔다는 건 맥이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맥이 되고 있는 거죠. 아주 느려지는. 충혈된 두 눈을 하늘에 고정한 채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네훌류도프를 돌아보며 점원이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약해진 거예요. 기운 다 빠진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나오다니. 양산을 든 여자가 울먹였어요. 죽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체부가 셔츠끈을 풀어줘야 돼요. 이 점원이 의사가 진찰을 해야 해요. 병약한 사람들은 두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숨만 붙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순경은 흩어지라고 소리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게 법입니까? 막 이런 말이 무리해서 나와요. 이제 죄수는 죄수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동요하는 거죠. 그 비인격화된 죄수 무리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 측은지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여기서 네훌류도프가 머리를 높이 하고 물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응급 처치를 했는데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네훌류도프가 계속 강조해서 문지기가 물을 갖고 와요. 근데 못 마셔요. 흘러요, 그냥. 삼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파출소장이 머리에 부어. 그래서 대머리에 물을 부었더니 죄수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래도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먼지 때문에 더러워진 물줄기가 얼굴을 따라 흘렀지만 그의 입은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헉헉거리고 몸 전체가 바르르 떨렸다. 이런 묘사들. 톨스토이가 사람의 신체가 죽음으로 가는 묘사를 정말 뛰어나게 하거든요. 아팠을 때 일어나는 신체 변화. 이거를 진짜 잘하는 작가는 체홉인데, 체홉은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한다고 치지만 톨스토이는 의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숨이 멎으려고 할 때 이 신체적 묘사를 굉장히 잘해요. 아마 살면서 죽음을 주변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많이 겪어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전쟁터에 갔다가 또 죽음을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세울 수 없고, 마차에 태우라고 네훌류도프가 자기 마차를 비워줘서 마차에 태우는데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가 뒤로 축 늘어지면서 몸 전체가 좌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 사람이, 그쵸, 숨이 이제 거의 붙어 있지 않을 때 몸이 지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7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경들이 이 사람을 처음에는 병실로 데리고 왔다가 바로 시체 안치소 지하로 데리고 가죠. 이 죄수는 얼굴 생김새와 몸 전체가 대단히 멋졌다. 장년기의 남자였다. 머리통 절반은 삭발로 죄수 표식이죠. 추해지긴 했지만 생기가 가신 검은 눈동자 위로 살짝 솟은 반듯하고 매끈한 이마, 가느다란 검은 콧수염 위에 자그마한 매부리코. 이게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잘생긴 외모를 막 묘사하면서 표정은 평온하고 준엄했고 또한 선량했다. 이 남자 안에서 정신생활의 가능성이 파괴됐다는 사실은 얼굴에 다 드러나지만 손과 족쇄를 채운 발의 가느다란 뼈, 균형 잡힌 사지의 탄탄한 근육은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하고 민첩한 인간 동물인지 보여주었다. 저 벌써 여기서 약간 정말 잘생긴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딱 그 다음 묘사가 그가 인간이라는 종족 안에서 갈색 수말보다 훨씬 더 완벽한 동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소방서장은 말이 부상 입었다고 화를 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이 부상 입은 거엔 역정을 내면서 그 말, 우리 인간 종족 안에서 아마 그 말 안에서 그 말이 뛰어난 것보다 우리 안에서 훨씬 더 잘생긴 이 징역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소멸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죽음이 불러일으킨 유일한 감정은 부패할 위험이 있는 몸뚱이를 없애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화되는 인간과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이 없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기차역에 와보니까 5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880년대 초 부티르스카야 감옥에서 이 철도역으로 이송 중에 일사병으로 하루에 죄수 5명이 사망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이 부활을 쓸 때 본인이 그 있었던 사건을 직접 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장은 드디어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여자 객차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여자 객차에서 하느님 아버지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임산부죠. 거기서 태동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객차에서 3번째 객차 창문에서 누가 보였냐? 마슬로바가 보였어요. 마슬로바가 황급히 일어나 검은 머리에 머리수건을 쓰고는 땀에 젖은 생기발랄하고 발그레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서 창가로 다가와 격자무늬 창살을 잡았다. 카츄샤가 네흘류도프한테 먼저 미소를 보여준 건 지금 처음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정말 더워요. 카츄샤가 기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품은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호각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 벨소리와 함께 기차가 출발해버리죠. 플랫폼에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자 객차에서 흐느낌과 울부짖음이 들렸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서서 남자들 죄수들 1번째 객차, 2번째 객차인데 3번째 객차에서 마슬로바가 보여요.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네흘류도프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34장에서 4, 5, 6, 7, 8장은 이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 행렬의 생생한 묘사 가운데서 그때 죄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하는 거를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인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걸 덩어리로 묶어서 그냥 비인격화해버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울리기도 하고 덮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분명히 그 처음의 시선 이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행렬을 처음 보는 시선으로 느꼈던 그 조그만 소년 그 소년의 시선이 톨스토이가 계속해서 소설 속에서 낯설게 하기로 모든 장면을 가급적 처음 보는 것처럼 독자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애쓰는 예술 기법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베리아 유형 장면이 한편으로는 낯설고 재밌으면서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낯설고 흥미로우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강제 호송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6.25 때 납북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는 뭐 이렇게 이념이 달라서 싸울 때 이 사람들은 뭐 빨갱이다 해서 몰고 갈 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수용소 가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스탈린 때 그 대숙청기에 정말 그땐 진짜 수용소로 그 집중적으로 끌려갈 때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쩌면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쓴 건 19세기 말이었지만 20세기 내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의 강제 호송이 곳곳에서 있지 않았던가. 식민지에서도 그랬고, 그쵸? 많은 피난민들, 포로 수용소, 비인간적인 모습하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순간순간 같은 사람이라는 걸 각성했을 때 일어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함께 교차돼서 나타나는데 정말 생생하고 영화로 만든다면 잊지 못할 장면들이 이 34장부터 8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카츄샤 얘기를 하자면 드디어 카츄샤가 미소를 지었죠. 네흘류도프에게. 그 시베리아 죄수 행렬을 따라오고 기차역에서 마중을 하면서 다음 기차를 타고 나도 당신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밝게 기쁘게 웃던 카츄샤가 기차 떠나갈 땐 서글픈 미소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일지, 이후에 카츄샤는 또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시베리아로 간 죄수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